독약을 가지고 온 여인. 옛날 어느 고을에 심씨성을 가진 선비가 밀양 부사로 부임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밀양 부사로 부임해 간 심선비는 취향이란 아주 예쁜 기생을 사랑하여 곁에 두고 아껴주었지요. 취향은 젊고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조 참판으로 있던 신부사의 아우가 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조정에서는 그 아우의 일로 조사하기 위하여 밀양 부사 심씨를 불러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구가 급히 내려와 이 소식을 먼저 전하니 신부사는 형벌이 내려질 것을 짐작하고 압송 관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놓아 밀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신부사 곁에 붙어있던 취향이 아뢰었지요. 사또께서는 늘 소녀를 곁에 두셨지만 소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면서 이 소녀에게 돈 100냥만 주고 가십시오. 신부사는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별 말 없이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취향은 돈을 받고도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작별할 때에도 그리 슬퍼하지도 않았으니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그녀를 멸시하게 되었지요. 신부사는 서울로 올라와 문초를 당하고 동생의 죄에 연좌되어 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귀양 간 지 얼마 뒤 동생의 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신부사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부사는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들으니 밖에 말을 타고 온 손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사가 혹 집에서 무슨 연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하고 내다보니 어떤 낯선 청년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에 이렇게 아뢰었지요. 대감께서는 어찌 저를 몰라보십니까? 저는 옛날 대감이 만났던 기생 취향이옵니다. 도적이 두려워 남자로 변신하여 말을 달려 이리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만지는데 정말 기생 취향이 틀림없었습니다. 심씨가 뜻밖에 찾아온 기생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취향은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말을 하였지요. 저는 대감의 사랑을 입었고 또 떠나실 적에 많은 돈을 받고도 무정하게 해드려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감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돈을 불리어 큰 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감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소문도 들었지요. 제 생각에는 대감께서 지금 바로 독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시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몸이 온전하게 서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자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약을 받으면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주신 돈으로 대감께 사약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도록 독약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가지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씨는 취향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였지요. 이에 취향은 보따리를 풀고 죽었을 때 입을 수의와 급할 때 돈과 바꿀 은 몇 덩이 그리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심씨는 취향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놀라면서 재촉하였지요.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만 든 것이야. 어서 그 독약을 내놓거라. 예, 대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심씨 앞에 바싹 다가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대감, 술과 안주, 그리고 이 취향이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심씨는 어이가 없다는데 크게 한바탕 웃고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구나. 이것이 바로 독약이란 말은 명언이로다. 그러고는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심씨는 매일을 술에 취해 취향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리고는 취향이 온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취향은 곧 가지고 온 수의로 심씨의 시체를 거두어 염습하고 관을 서울로 옮긴 다음 제물을 차려 제사한 뒤 통곡하고는 관 앞에서 자신도 자결해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심씨는 사형 집행 전 사망했기 때문에 극형이 정지되고 자손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았지요.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취향을 열부기생이라며 칭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재상의 바보 형님. 옛날 조선시대 선조 임금 시절 유성룡이라는 가장 젊은 재상이 있었는데 선조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유성룡은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국량이 커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대체로 그의 머리에서 나오고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특히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복잡한 외교 업무는 그의 전담 사항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너무나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바람에 유성룡 이름 석자는 그 두 나라에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유성룡에게는 유운룡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바보 칠푼이 같은 면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 형편없는 바보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유은룡은 워낙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일가친척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아우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지요. 그런 형이었지만 유성룡에게는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집안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후원의 작은 별당 하나를 마련하여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우의 정성 어린 배려 속에 유은룡은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그런 형에 대하여 항상 측은해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섭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국사로 바쁜 몸이라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유성룡이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 오늘은 형을 찾아가 보리라고 문득 생각을 하는데 마침 형이 제 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형이 스스로 바깥 사랑에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므로 유성룡은 한편 놀라우면서도 반가웠지요. 형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우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 오늘 저녁에는 이야기나 좀 나눌까 하고 나왔네.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방해는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형님을 뵙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아우는 나라의 메인 몸이니 국사를 당연히 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형을 바보니 천친히 하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에게는 한없이 정겹고
착한 형이었습니다.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 끝에 형 유은용이 뜻밖의 화제를 꺼내었지요. 그런데 아우는 바둑을 잘 두어서 국수 호칭을 듣는다지. 다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둑은 왜요? 나하고 바둑 한 판 두어보지 않겠나? 형님과 말씀입니까? 유성룡은 은근 놀랐습니다. 형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바둑을 둘 줄 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반면 그 자신은 일찍이 바둑에 입문하여 그 실력이 당대의 최고수로 꼽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언제 바둑을 배우셨습니까? 뭐 특별히 배운 적은 없으나 흑과 백 두 가지 돌을 번갈아 놓아서 상대방을 가두어 잡고 집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 왜? 시시해서 두기 싫은가?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성룡은 혹시나 형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웃는 얼굴로 얼버무리고는 하인을 불러 바둑판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둑판을 들여다 두 사람 사이에 놓고 물러간 하인은 그 기막힌 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바둑판을 앞에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돌을 가렸는데 유은용이 먼저 백돌을 아우에게 밀어놓고는 자기가 흑돌을 잡았습니다. 아우는 나라의 쟁쟁한 재상이고 또한 국수 호칭을 듣는다는데 처음부터 흑을 쥐어서야 되겠는가? 그리하여 뜻밖의 바둑 대국이 시작되었는데 한 점 한 점 두어 나가는 동안 유성룡은 속으로 대단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얕잡아 보고 그저 되는 대로 판 위에다 돌을 갖다 놓았으나 형이 빈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신중한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도 상대를 잊고 바둑 삼매경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윽고 한판 대국이 끝나 집 계산을 해보니 흑의 한 집 반 승이었습니다. 유성룡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형님께서 이리 바둑을 잘 두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우가 이 형을 대접하느라고 대충 두어서 그렇지. 아무려면 내가 상대가 되겠나? 아닙니다. 제가 깨끗이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 판 더 두어보세. 이번엔 내가 백을 쥐어도 되겠는가? 형님이 첫 판을 이기셨으니 당연히 백을 쥐셔야지요. 유성룡은 속으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신중에 신중을 더하였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포석을 하고 백의 약점을 노리려고 했는데 백의 응수가 그것을 호용하지 않았고 이쪽의 허점을 예리하게 찔러오는 것이어서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으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한 대국이었지요. 그런데도 결과는 지고 말았지요. 세 번째 대국에서도 유성룡의 형편없는 불개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형님을 못 당하겠습니다. 유은용은 빙그레 웃으며 바둑판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할까 하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며 먼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네. 무엇을 잘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여 우쭐해 해서는 안 되며 일국의 권세와 지위를 한 몸에 차지하고 있다고 교만 방자해서도 안 되겠지. 아우가 오늘 이 어리석은 형에게 바둑을 지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세상사의 불가사의인즉 아우는 지위가 높아가고 명망이 두터워질수록 몸과 마음을 삼가도록 하게.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유성룡은 끓어오르는 감동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역시 형을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지요. 함께 자랐고 한 지붕 밑에서 지내면서도 형의 그런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한 자기야말로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망을 부끄러워해야 할 인간이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우가 새겨들어주니 고맙군. 아울러 한 가지 특히 당부할 말이 있다네. 사흘 후면 금강산 유점사에서 나왔다는 웬 스님이 아우를 찾아올 것이네. 그 스님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눌러붙을 것일세. 무슨 이유를 대든지 사랑에다 재우지 말고 내 거처로 보내란 말일세. 알겠는가? 형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네. 아무튼 그 스님을 물리치지 말고 꼭 내 거처로 보내는 것을 잊지 말게나. 덧붙여 말하거니와 아우는 구군을 양 어깨에 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중한 신부님으로 항상 주의를 살피어 상서롭지 못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윽고 형이 자신의 처소에 돌아간 다음 유성룡은 생각에 잠기었지요.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는 바보 천체인 형이 사실은 여간 인물이 아닌 것이었지요. 이런저런 생각에 유성룡은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이 말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어 조정에 나가 공사를 보면서도 그 생각에서 노여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하루를 보낸 유성룡은 집에 돌아와서 문제의 스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나가 대문을 여는 기척에 이어 마당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마당에서 나무아미타불 소승이 대감께 문안을 올리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성룡이 바짝 긴장하며 떼창을 열고 내다보니 작년의 나이를 넘지 않은 듯하고 제구도 튼튼하게 생긴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대사는 어느 절에서 오시는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유성룡은 깜짝 놀랐지만 시치미를 떼며 물었지요. 멀리서 오셨구먼. 서울에는 웬일 오셨나? 소승은 팔도 명산 대차를 찾아다니며 요람 행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마침 서울을 지나게 되었기에 평소 명성을 듣고 흠모해온 유상궁 어른을 찾아뵈어 하룻밤 높으신 교훈의 말씀을 얻어 들을까 하고 들렀지요. 그럼 내 집에서 묵겠다는 뜻인가? 아무쪼록 사랑방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어쩌나? 내 오늘은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쉬고 싶을 뿐만 아니라 집에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오늘만은 외인을 일절 재울 수 없으니 말이네. 그렇다고 불제자를 몰인정하게 물리치기도 못한 노릇이니 정 못하면 후원 외딴 별치에 계시는 내 형에게 부탁드려 주지. 관세음보살, 그리라도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윽고 스님은 하인의 인도를 받아 후원의 유은용 거처로 갔습니다. 유상공의 칠푼이 형님 이야기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므로 스님이 호기심으로 유은용을 바라보니 보잘것없는 풍채에다 사람을 맞아들이는 태도가 소문 그대로 바보 푼수였습니다.
유상공 어른은 학문이 깊고 도량이 큰 인물로 평판이 자자하신데 그 형 되시는 어른께서는 어찌 이런 후미진 곳에 거처하십니까? 나야 아우에게 얹혀 사는 처지니 어쩌겠소?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럼 어떻소? 그보다 대사 마침 적적하던 참인데 잘 만났으니 조용히 술이나 한잔합시다. 어른께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출관 중이 술은 무슨 술입니까? 그럼 술 대신 곡차는 괜찮겠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이나 곡차나 마찬가지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준비해 두었던지 유은용은 벽장에서 술 단지와 안주감을 꺼내었지요. 술은 향이 그윽하고 안주는 먹음직하여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구미가 동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술잔을 주고 받다 보니 큰 술단지가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었지요. 두 사람 모두 어지간히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부자리를 펴고 드러누웠지요. 유은용이 먼저 코를 골기 시작했고 은근히 그의 기척을 살피던 스님도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깊이 잠든 것 같던 유은용이 슬며시 일어나 스님이 벗어놓은 바랑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랑 속에는 천으로 칭칭 감은 일본도 한 자루가 들어있었지요. 유은용은 이번에는 스님에게 살금살금 기어가서 가슴을 풀어헤쳐 보았습니다. 작은 칼자루가 손에 잡혔지요. 비수를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은용은 그 비수를 뽑음과 동시에 스님의 가슴 위에 올라타며 호통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깜빡 잠들었던 스님은 질겁을 하며 깨어났지요. 네 놈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 뭐? 유점사의 스님이라고? 유상공이 네 놈을 나에게 보낸 것도 네 놈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정체도 이미 꿰뚫어 보고서 나더러 적당히 처치하라는 뜻이 있었느니라. 이래도 이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살려주십시오. 그 스님의 정체는 외나라의 첩자였지요. 머지않아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지리를 염탐하는 한편 그 누구보다 장애가 되고 두려운 존재인 유성룡을 암살하라는 특명을 부여하여 날랜 부하를 스님으로 가장시켜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방에서 자다가 유성룡을 해칠 계획이었으나 후원 별채로 내몰림을 당한 첩자는 그런대로 유은용 곁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살며시 일어나 사랑채로 가서 목적을 달성한 다음 그 길로 도망갈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그만 유은용의 수단에 걸려 독한 술을 마시는 바람에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가 그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첩자의 실토를 받아낸 유은용은 비로소 비수를 거두고 방바닥에 앉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잘 듣거라. 너의 주인인 도요토미라는 작자는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천하의 유상공이 어찌 너희 나라의 그릇된 계획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니 도요토미가 어설픈 군력과 준비를 믿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필시 제 몸을 망치고 말 것이다. 네 죄를 묻기로 한다면 마땅히 목을 자를 것이지만은 네까지 한 놈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를 살려보낼 터이니 네 나라로 돌아가 주인에게 쥐새끼 같은 좁은 생각의 그릇됨을 자세히 아뢰어 불행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혼이 반쯤 나간 첩자는 바랑도 팽개친 채 식은 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구렁이와 하룻밤을 보낸 총각. 옛날 한양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의 집은 어찌나 가난한지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지요. 늙은 어머니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해 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총각은 친척 집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광주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총각은 나물 죽을 쑤어 어머니 앞에 차려드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선 총각은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지요. 그러나 채 반도 가기 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난데없는 소나기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지요. 산속에서 길을 잃은 총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가물가물 거리는 불빛이 보였지요.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야지.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봐야겠다. 총각은 부지런히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빛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초가집이 한 채 나타났지요.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총각은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십니까? 조금 있으니 방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뉘신지요? 예,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정이 딱하시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처녀가 나와 살인문을 열어주자 총각은 얼른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하며 말하였습니다. 빈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방은 하나뿐이지만 어찌 손님을 밖에서 재우겠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총각은 젖은 얼굴과 몸을 닦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였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밥을 지어오겠습니다. 처녀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밥상을 차려왔지요. 밥상에는 먹음직스러운 나물 무침에 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쌀밥이 수북이 담긴 밥그릇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총각은 염치 불구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밥이 맛있던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총각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처녀는 선반 위에서 술병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산삼으로 담근 술입니다. 밤이 깊도록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총각은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어서 일어나 길을 떠나셔야지요. 총각은 잠결에 그 목소리를 듣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녀가 자신의 곁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룻밤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녀와 함께 잠을 잤단 말인가? 총각은 서둘러 채비를 차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리따운 처녀를 잃지 못해 조금 가다가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발길을 돌리지 말고 곧장 가거라.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암꾸렁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다고. 총각은 고개를 젓고는 처녀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대신 고목나무 한 그루와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총각이 처녀에게 묻자 처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암구렁이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승천하게 되었지요. 내가 승천한 뒤 비늘이 3개 떨어질 것이니 그 자리에 당신의 묘를 쓰면 자손 중 훌륭한 장수가 태어날 것입니다. 처녀는 이렇게 말하며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과연 처녀의 말처럼 비늘 3개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 비늘은 땅에 떨어져 매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총각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매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으로 임경업 장군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노인과 아이.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링은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며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지요. 그날도 링은 더위를 피하여 별장으로 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는 줄도 모르고 책에 푹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훌쩍훌쩍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깨름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등불도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링은 온 몸에 소름이 끼쳤지요.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냄새지? 열린 방문 쪽에서 갑자기 시큼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링은 엉금엉금 구석으로 기어갔지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으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싶어 살짝 고개를 들고 보니 바로 작은 귀신이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한 귀신은 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 귀신의 뒤에는 검은 모자를 쓴 노인이 붙어 있었지요. 링은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지은 시를 한 줄 한 줄 외웠습니다. 아이 귀신과 노인 귀신도 꼼짝하지 않은 채 링이 시 외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링은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서 시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닭이 울었지요. 그리고 곧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마자 귀신들이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날이 새 무렵에는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이 쓰고 있던 검은 모자만 남겨놓은 채 말이지요. 어디로 갔지? 링은 모자를 들고 이리저리 두리번 거렸습니다. 모자가 없었다면 그저 꿈을 꾸었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분명 링의 손에는 노인이 쓰고 있던 검은 모자가 들려 있었지요. 링은 그 길로 당장 별장 주인을 찾아가 자기가 본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별장 주인에게 물었지요. 대체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geb니까? 링이 꼬치꼬치해 묻자 집 주인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명림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지요. 그 사람은 수많은 죄인을 재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재판을 하다 보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덜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명림을 죽여 이 집 어딘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늙음하게 본 어린 아들까지 함께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 위에다가 이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귀신은 아마도 명림 부자의 원혼일 것입니다. 링은 명림 부자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명림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 날 동안 마당 이곳 저곳을 파헤친 끝에 링은 마침내 마당 구석에 해골 두구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링은 두 해골을 관 속에 정중히 모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명림부자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 아내를 둔 가난한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잃지 못하여 매일 성균관에 들러가 아침 저녁으로 식당의 식사에 참여했다가 남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지요. 하루는 소매 속에 밥을 감추고 돌아오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줄곧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하였지요. 어떤 여인이기에 저를 따라오는 것이오? 당신과 함께 가 난군으로 섬길까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마누라 하나로 굶주림에 울고 있는 판인데 첩을 거느릴 수가 있겠소. 낭자가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영락 없이 굶어 죽을 것이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가난과 넉넉함은 하늘에 매인 것입니다. 불운이 닿으면 기운이 오고 때가 되면 좋은 바람이 불지요. 그 여인은 손을 저어도 가지 않고 기어이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진사는 하는 수 없이 머물게 하였지요. 다음날 그 여인은 가지고 온 돈꾸러미로 양식을 사고 뜰감을 들여와서 아침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였지요. 이로부터 그들 부부는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여인은 어디서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그 여인은 진사에게 말하였지요. 여긴 너무 외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성 안에 집이 없는데 어찌 살겠소? 집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하인들이 가마 2채와 말 2피를 가지고 어린 하인 하나에게 나귀 1피를 끌고 오게 하여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농을 열고 남녀의 새 옷을 꺼내더니 한 벌은 첫째 부인에게 주고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다른 한 벌은 진사에게 주었지요. 그리하여 처와 첩이 각각 교자에 타고 진사는 나귀에 앉아 한참을 따라가 어느 저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훌륭하고 화초가 잘 가꾸어져 있었지요. 조금 후에 젊은 아이니 선비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것 없이 갖춰지고 비복도 부리기에 충분하였지요. 이게 누구의 집이오? 진사가 묻자 그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물어 무엇 하시게요? 사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뒤로 의식이 풍족해지고 거처가 넓으므로 여인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돌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 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들러 그의 첩을 만나보며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뿐 그 밖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진사에게 말하였지요. 난군께서는 아름다운 첩 하나를 또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낭자를 만난 뒤로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넉넉한데 어찌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소? 저쪽에서 이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것을 안 받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럼 아내와 의논하여 처리하겠소. 그녀가 적극 권하자 선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런 첩이라면 열이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첫째 부인도 권하였기 때문에 진사가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묘령의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달빛을 타고 걸어오게 되었지요.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에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이 아무리 보아도 여염집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진사는 놀랍고 기쁜 나머지 함께하게 되었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사족의 따님으로 저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실의 예로 대해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진사는 그 말대로 새로 맞은 여인을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새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으나 가정이 화목하였지요. 하루는 이 동지라는 사람이 와서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선공감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선공감의 하인이 와서 배울 것입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럴 만할 재상 친지도 없는데 누가 천거하여 뽑혔겠소? 잘못 전해진 것이겠죠?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내 어찌 그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윽고 성공감의 하인이 사령장을 들고 와서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여기가 진사 나리댁입니까? 진사가 그 이름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면서 관직에 나아갔지요. 뒤 연이어 벼슬이 높아져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진사가 말하였지요. 내 임자와 산지 수십 년이 지나 이제 늙어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임자의 내력을 모르지 않소? 전에는 숨겨왔다지만 이제는 그 내막을 좀 들려주시오.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동지란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홀로 되어 남녀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부모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하루는 저에게 오늘 밤 네 스스로 나가서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점잖은 남자를 따라가서 섬기거라 하시기에 제가 황급히 길을 나섰다가 영감을 처음 만나게 되니 천생연분인가 싶었지요. 집을 마련하고 세간을 장만한 것은 모두 제 아버지께서 지시한 것입니다. 저 여인은 지금 병조판서의 따님인데 역시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홀로 되었지요. 제 아버지가 재산과 절친한 사이라 사소한 집안의 일까지도 서로 의논하셨답니다. 두 집이 모두 나이 어린 과부를 두어서 항상 마음 아파하여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하루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리 처리하였다는 방법을 말씀드리자 그 재상도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시댁에 보고를 전하고 죽은 사람처럼 꾸며 산에다 거짓으로 장사를 지낸 뒤 영감에게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벼슬을 추천한 정관이 바로 그 어른이십니다. 진사는 처와 두 첩을 거느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세한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며 영광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정승이 된 말썽쟁이. 아휴, 도대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9살 서봉의 어머니는 오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봉아, 이리 들어오너라. 서봉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서당에서 뭘 배웠니? 배운 것을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느냐? 어머니,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책을 가져오너라. 서봉은 주춤주춤 일어나 책을 가져다 펼쳤습니다. 읽어보거라. 서봉은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서당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게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가엾게 여겨 오냐오냐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서봉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였지요. 어머니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는 있는 힘껏 회초리를 쳤지요. 서봉의 종아리에 금세 멍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서봉을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눈물을 애써 참아야 하였지요. 어머니는 서봉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너에게 매를 든 내 마음은 더욱더 아프구나. 어머니는 새벽녘까지 서봉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서당에 다녀오는 서봉을 불러 말하였지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열친 지도를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서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답하였지요.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어미의 뜻이 무엇이더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봉은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냐? 그날부터 서봉은 밤낮으로 글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꼿꼿이 앉아 낭낭하게 글을 읽는 서봉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봉은 26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어사활을 꽂은 서봉이 고향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너에게 보물 한 가지를 주마. 어머니가 서봉의 손을 끌어잡았습니다. 서봉은 보물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하였지요. 어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다. 풀어보거라. 서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회초리가 아닙니까? 회초리는 서봉에게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지요. 이건 제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드셨던 회초리가 아닙니까? 기억하겠느냐? 이 회초리가 있어 오늘의 네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보물이냐?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그 뒤에도 서봉은 어떤 일에나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행동했습니다. 훗날 서봉은 인조 때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 올라 나라를 위해서도 충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할아버지. 옛날 고려시대 깊은 산골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었지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오두막 뒤에 있는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 앞쪽에는 조그만 아궁이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아궁이를 들여다보면서 불을 살폈습니다. 불이 약해지면 큰일인데 장작을 좀 더 넣어야겠다. 할아버지, 반죽 다 했어요. 올해 11살 된 소년 동이가 할아버지에게로 뛰어왔습니다. 벌써 다 했다고? 반죽은 정성 들여 오래오래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동이는 할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동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도자기는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할아버지는 아궁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실 동이는 도자기 만드는 일이 싫었지요. 하지만 다 구운 도자기를 볼 때면 신이 났습니다. 너도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고 싶지 않느냐? 동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러자면 이 힘든 일들을 모두 해야 한단다. 고려의 도자기는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의 생김새가 아주 고왔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부드럽게 감도는 푸른 빛이었습니다. 푸른 빛의 도자기를 청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도 오래전부터 발달할 수 있었지요. 우리 도공들은 매일매일 우리만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굽고 있는 상감청자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상감청자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늬를 도자기에 그릴 수 있지? 삼강청자는 고려의 도공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상감청자의 인기는 대단하였지요. 고려의 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감청자를 구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청자는 만들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도 되겠다. 이틀 뒤에 가마를 열어보자꾸나. 할아버지, 왜 바로 열어보면 안 되지요? 뜨겁게 구운 도자기는 천천히 식혀야 한단다. 그래야 금이 가지 않거든. 동이는 할아버지가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두드려 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자기를 두들겨 맑은 소리가 나면
잘 구워진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금이 간 도자기를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좋은 것만 남겨두었지요. 동이는 깨진 도자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틀 뒤 동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마로 가보았지요. 할아버지가 다 구워진 도자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지요. 이걸 보아라. 할아버지는 도자기 하나를 어루만지며 동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호리병 모양의 주전자였지요. 도자기의 푸른 빛은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동이는 도자기에 살짝 손을 대어 보았지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감청자는 120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훌륭한 솜씨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지는 못한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